이상공작소 볼륨 1 동상이몽 생각과 꿈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사유하고 이야기하는 곳. 생각과 꿈을 나누는 팟캐스트. 참여형 문학 창작 팟캐스트. 당신의 생각이 책이 됩니다. 이상을 꿈꾸는 사람들의 놀이터 이상공작소의 동상이몽.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상이몽의 편집과 진행을 맡고 있는 나름 PD 태 PD입니다. 힘내 왜 이렇게 네. 힘이 없어요? 각자 소개해 주세요. 네, 몸이 좀 안 좋네요. 누구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돌죠 뭐. 반시계예요? 반시계예요? 전에부터 계속 방향대로 돌았구나 참. 반시계였어요? 순서에 별 의미는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 대표입니다. 놀고 먹고 있는 용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까임을 맡고 있는 방 기자입니다. 까임을 왜? 맨날 까이고. 아니,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개인이 까인다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까이는 거예요. 네? 우리가 까이는 거고. 아닙니다. 방 기자가 까이는 것이. 확실하게 합시다. 네, 아니, 너무 그래서 우선은 청취자분들의 좋은 말씀 좀 담아보고자 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문이 됩니다. 문을 열고 나가기 위한 의사소통. 네, 우선은 제 지인분 한 분. 요즘 사업을 시작하셔서 이제 사장이라고 제가 부르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이 양반이 채 씨예요. 채 씨여서, 그렇게 사장을 붙이면 지대 널리라서 채 사장과 같아져 버려가지고,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불리는 걸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채 팀장, 아니면 채 부장 이렇게 불러달라는 제 지인이 있었어요. 아무튼, 채모 씨께서. 결국 채모 씨. 네. 범죄자야? 채가 아닙니다. 채입니다, 채. 박님 말투 가지고 좀 발음을 교정해 줄 수는 없을까요? 김현철 씨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네, 이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 꾸준히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좀 이게 좀 이 방송을 하면서 계속 느끼는 건데 다시 태어나야 될 것 같아. 이게 뭐 다시 태어나야 발음도 그렇고 목소리도 그렇고. 죄송합니다. 자꾸 사과를 할 건 없고, 아무튼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대표님 지인분도, 네, 피드백을 준 제 지인이 있죠. 네. 그분 실명을 거론해달라고. 그쵸. 네. 실명을 거론을 하겠습니다. 저 서울 모처에 사는 김경환 씨가, 태PD가 발음이랑 목소리 이런 부분은 다른 분들은 다 좋다고 하는데, 제 지인은 말을 좀 길게 좀 끌지 말라고. 좀 끄는 경향이 있다고. 네, 그래서 말을 끄는 경향을 조금 고쳐주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면서.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재밌었다는 또 긍정적인 피드백도 같이 주었습니다. 고마워요. 네. 앞으로 더 노력하는 저희 동상이몽 되겠고요. 정기적인 그런 방송 업로드 를 좀 알려달라는 요청도 있으셨고, 저희도 웬만하면 주기적으로 방송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방송 때도 말씀드렸듯이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당분간은 너무 무리해서 정기적으로 올리기보다는 네, 그렇죠. 좀 비정기적으로 올리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좀 몇몇 분들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웬만하면 편집과 그런 거를 해서 한 주 최선을 다해서 올려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다 보니까 한 번에 보통이 아니고 2주에 저희가 한번 모여서 녹음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융 작가의 설익은 이야기와 방 기자의 취중농담, 이렇게 2가지 코너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 주에 한 코너씩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 번에 이렇게 모였을 때 2가지 정도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방송 붉은 수염이 어느 정도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들께 던져드리면서 열어드리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되었고요. 물론 지금 옴니버스라는 나딕선 이야기로 묶어가시려는 거죠. 예. 네. 그러면서 나중에 또 붉은 수염과 이렇게 연계가 되겠지만 일단 그렇게 새로운 이야기 오늘 펼쳐질 예정입니다. 지난 방송 방 기자의 취중농담 사랑 이야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렇죠? 네, 우여곡절 끝에
아직 못 들으셨을 테지만 들으신 생각보다 걸...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막 던지는 건가요, 지금? 아닙니다. 근데 저도 예측해보자면 생각보다 생각보다 반응이 좋을 것 좋았어요. 같아요. 예. 네. 방 기자의 또 새로운 모습도 보여주고 또 서 대표의 캐릭터성도 잡히고 방 기자의 픽피처였던 것 같아요. 일단 처음부터 아닙니다. 기대치를 확 낮춘 다음에 아, 이게 확 끌어올리는 그런. 격차가 있으면 확 느껴지잖아요. 이게 많이 좋아졌다, 재밌다. 예, 방 기자 좀 발음도 그렇고 이제 목소리도 그렇고 조금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일단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방송이 참 기대가 돼요. 뭐 주제도 그렇고 어떤 이야기를 또 풀어가 주실까. 기대는 그냥 마음속에 고이셨고 그냥 편하게 하시면은 기대하면 안 된다니까. 사람들이 기대를 하면 실망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더 노력해야 되고. 더 노력하는 게 싫어서 아닙니다. 기대하지 마라 저는 이러니까 지금. 날 내버려 둬라. 네, 그렇게 오늘은 이제 그 설익은 이야기 두 번째 문이 열립니다. 바로 들어갈까요? 두 번째 이야기 문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문이 됩니다. 당신의 생각이 책이 됩니다. 여기는 동상이몽입니다. 융 작가의 설익은 이야기. 카심이란 사내가 있었다. 그의 직업은 도적. 그가 훔치고 빼앗는 대상은 도적이었다. 빈민촌에서 태어나 술래잡기처럼 소매치기를 먼저 배운 그가 원하는 것은 오직 돈과 보물. 다만 훔치긴 어렵겠지만 훔쳐도 탈이 없을 거란 생각이었을 뿐 딱히 정의를 내세울 생각은 없었다. 그의 하나뿐인 동생의 이름은 알리. 선량한 성격으로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청년이었다. 성실한 알리는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에 형의 도움을 받아 작은 향신료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카심은 자신의 직업을 동생에게 감추고 1년에 한두 차례 연락을 취하며 거리를 두었다. 동생이 위험한 일을 하는 자신과 얽혀들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혼인을 하겠다며 카심에게 연락해왔다. 여인의 이름은 마르자나. 카심은 여인의 이름을 듣고서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동생 알리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게 되는데 나레이션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 발전하고 있는 융 작가의 나레이션. 네. 목소리가 여러 가지더라고요. 아니 익명의 성우였어요. 익명 저희가 성우를 한번 섭외했는데 성우가 좀 퀄리티 그렇게 따지면 퀄리티가 확 낮아지는데 성우라고 생각하면 그런가? 네, 알겠습니다.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했어요. 네. 이번 이야기는 근데 목소리 약간 바꾸고 하니까 되게 귀에 확 들어왔어요. 사실. 아니 뭐 또 새로운 다른 이야기가 또 하나 열린다는 그런 네. 저걸로 근데 의미로. 사실 지금 다들 녹음하는 걸 옆에서 들었지만 녹음된 걸 못 들어보셨잖아요. 이상하면 어떡하죠? 괜찮아요. 아니요. 좋을 것 같아요. 훨씬 그래요? 예측 방송. 네, 예측. 붉은 수염 이야기가 나름 다들 정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서툴렀기 때문에 집약적으로 뭔가 소개해드리거나 안내해드리지 못한 점 저도 사과해야 되나요? 지금 5회 연속 지금 사과 방송이네 지금. 예. 첫 회는 구걸 방송이었고요. 두 번째 이야기도 첫 번째 이야기가 제가 인물이나 사건 배경 이런 게 너무 복잡했고 좀 의견을 내주시기 어렵지 않았나 해서 좀 단순화시켜 봤습니다. 뭐 아무래도 약간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은 저희들도 그렇고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처음이라 좀 방식에 대한 그 익숙하지 않음 때문이었던 네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난번처럼 일단은 제 나레이션에 나왔던 배경과 사건, 인물 이걸 한 번씩 같이 얘기해보는 자리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딕지만 낯선 이야기 나딕선 두 번째 이야기 도적 가심. 배경 설정. 일단 배경부터 같이 짚어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오해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붉은 수염과는 동시대입니다. 뭐 지역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의 세계관이라는 건 변함이 없고요. 한쪽에선 붉은 수염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고 그 이야기는 하나를 끝을 맺었고 동시간대에
여기서 도적 카심의 이야기가 또 하나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는 용 작가님 말을 예. 끊어서 죄송한데 예. 지금 동시대의 붉은 수염은 위기에 처해 있나요? 네, 위기에 저희 일단 향신료가 털린 건 확실하니까요. 그럼 지금 이제 그 배경이 이제 동시대라고 가정하고 저희가 진행하면 되는 거죠. 예. 네. 이번에는 그래서 도시 언급은 제가 지금 빼놓은 상태인데요. 뭐 아무래도 원하시면- 좀 네. 상업도시 쪽 느낌이 날 네네, 것 같아요. 저도요. 카심이 저도요. 벽돌 공장이었다면은 아니요. 카심이 아니라 아니, 붉은 수염. 죄송합니다. 붉은 수염이 벽돌 공장이었다면은 네네네. 지금 카심은 아무래도 좀 상업도시. 번화한 상업도시 느낌이 그쵸? 좀 짙는 것 같아요. 소중대로 한다면 어느 정도 사이즈? 최소한 중 이상인 중 이상? 네, 도시여야 저도 중급 이상의 도시가 돼야 도둑들이 상업도시? 좀 활개를 치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름 탓에 이것도 아마 중동의 느낌이 네, 물씬 맞아요. 나는 것 좀 같습니다. 나요. 예. 네네. 저는 그 느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중동 느낌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좀 접하기 쉽지 않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아랍권 느낌이. 음. 근데 이 아랍권 느낌으로 가고 뭔가 이야기를 만드는 것 자체가 배경으로 음.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이미 이름을 듣고 눈치채실 분들은 채셨겠지만 원자는 밝히지 않고 싶지만 그래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에서 모티브를 네네. 따왔습니다. 카심은 원래 알리바바의 형이었고요. 그리고 알리바바 지금 나온 알리는 알리바바에서 모티브를 따왔고 마르자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리바바 40인의 도적 뭐 익히 아시는 열려라 참깨로 유명한 이야기지만 간단하게 제가 내용을 소개해 드리자면 재밌는 사실은 알리바바가 은어로 도적의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현지인한테 리비아나 이런 데서는 알리바바라고 하면 도적이라는 뜻이 있대요. 그럴 그럼 정도로 거기 가서 알리바바 그러면 도적 취급을 당하는 거고 어. 네, 도적이라는 은어래요 이게. 그리고 또 바그다드에는 알리바바 마르자나의 동상이 있다고 하고 이게 폭격 속에서도 살아남았대요. 그렇다고 하고요. 네. 우선 주된 줄거리는 알리바바가 우연히 산속에 있는 동굴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동굴이 도적들의 보물 창고였던 거예요. 근데 그 동굴 문이 열리는 주술이 그 유명한 열려라 참깨입니다. 참깨인 거죠. 네. 열려라 참깨라서 그걸 이제 숲에 지켜보고 있다가 도적들이 보물을 넣어두고 나간 사이에 들어가서 털어오는 거죠. 그래서 가져온 그 보물로 이제 생활을 좀 윤택하게 되니까 나중에 형한테 이 사실을 털어놓게 돼요. 내가 도적들의 동굴을 발견했다. 주술까지 알려주고 형의 카심이 원래 욕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원래 잘 살고 있었는데 또 도둑들의 금은 보화를 훔치기 위해 동굴에 갔다가 들어가는 건 너의 마음이었지만 나가는 건 네 마음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훔친 것까지는 좋아하는데 나올 때 비밀번호를 까먹어요. 열려라 참깨를 못 외치고 갇혀있는 상태로 도적들한테 발견당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요. 이후에 이제 도적들이 그동안 보물을 훔쳐간 알리바바를 추적하는데 그때마다 원래는 카심의 하녀였었던 마르자나, 카심이 죽은 뒤에는 알리바바의 하녀가 돼서 마르자나의 기지로 이 도적들을 잘 막아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잘 살았다. 그렇죠. 그 마르자나는 원래 노예 신분인데 이 기지를 기특하게 여겨서 신분을 해방시켜주고 자기 조카의 며느리로 조카 며느리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물 설정. 이제 네. 배경 설명이 끝났고 인물로 돌아와서 네. 얘기를 해야겠죠. 예, 일단은 그러면 제가 지금 현재 가장 크게 잡은 카심, 알리, 그 다음에 마르자나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저는 굉장히 카심이 제 스타일의 인물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당신 스타일이 뭔데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음. 좀 말이 갑자기 부담스러워지는데 취향은 존중해드립니다. 굉장히 키는 한 182, 몸무게 한 70, 한 3kg, 잠깐만. 170, 뭐야? 키가 키가 182, 182, 몸무게는 한 73kg. 73kg. 딱 좋다. 예. 오. 근육질에 이제 날렵한 근육질. 근육질의 몸매에 음. 회색의 머리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회색. 그리고 얼굴은 어딘가 꽉 말라가지고 날카롭고 그리고 무뚝뚝한 성격. 성격은 무뚝뚝하다. 네, 약간 냉소적이까지 할 정도로 보일 정도로 약간 무뚝뚝한 성격. 그런 느낌의 이제 인물인데 이제 터번을 두르고 있고 그리고 옷에는 칼을 양쪽에 두르고 있고 그런 느낌. 그리고 그러니까 알리를 굉장히 사랑하는 인물. 알리를 아끼고. 네, 아끼고. 네네. 저도 그 부분은 비슷해요. 방 기자처럼 아주 디테일한 인물은 떠오르지는 않는데요. 네.
일단 성격적인 면에서는 방기자랑 비슷하게 생각이 드는 게 음. 절대적으로 자기중심적이고 음. 자기에게 맞춰져 있으나 음. 그리고 해서 타인에겐 굉장히 잔혹한 상대이지만 음. 알리에게만큼은 음. 한없이 좋고 따뜻한 형 같은 캐릭터가 떠오릅니다.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설정된 인물명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 게 네. 다른 작품들 여타 뭐 우리가 볼 수 있었던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네. 뭐 다른 문학 작품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그런 네. 부분에서 이 카심이라는 이름이 그런 이미지로 많이들 활용이 되고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맞아요, 예. 떠오른 것도 풀메탈 패닉의 스모2 애니메이션의 풀메탈 패닉의 주인공 사가라 소스케의 뭐라고 해야 되죠? 본명이라고 해야 되나? 본명이 아니라 이제 전쟁터에서 붙여진 이름. 네, 그런 처음 식이거든요. 중동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전쟁터에 딱 지금 방 기자가 말씀해주신 그런 이미지적인 네. 부분의 캐릭터거든요. 그쵸. 그렇게 많이들 활용되고 재생산되는 것 같아요. 네. 카심이라는 이름 자체가 왠지 세고 그쵸. 세 보이는 그쵸. 그 이미지가 된소리라서 그런지 그런 느낌인데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카심이라는 이름의 뜻은 베푸는 자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점이 오히려 또 되게 반전적인 은어로 하면 이름이네요. 갯모에라는 게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베푸는 자라서 오히려 이름은 강건하지만 또 속은 네. 따뜻한 사람일 수도 뭐 있는. 베푼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방 기자 너무 가신 것 같아요. 지금 눈이 번뜩였어 네. 지금. 지금 사리에 아니 베푼다는 게 너에게 죽음을 에, 베푼다. 그럴 수도 있고 죽음이 베푼다는 너의 곁을 거는 걷는다. 이게 죽어라. 왜 사람은 아라콘이 약간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너에게 가난을 베푼다. 죽음을 베풀면서 그 사람을 구원하는 약간 그럴 수도 있을 죽음의 구원자. 네. 라고 하기에는 걔는 도적인데요. 그러게 사륙을 일삼지는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죄송해요. 도적인데- 그러면은 도적이면은 그런 거 있죠. 로빈훗 같은 개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푼다면 가난을 베풀겠죠. 제가 혹시나 그럴까봐 정의감은 없다고 일단 해뒀어요. 아무튼 그런 그러니까 이름이 되게 참 인물과는 대조적인 이름이라서 더 네. 좀 그런 게 있네요. 그렇지요. 카심은 딱 진짜 사실 제가 그 생각도 했어요. 카심을 굉장히 뚱뚱하고 그 뭐랄까 아랍 상인 같은 느낌이잖아요. 되게 그러니까 회회 아범. 그렇지만 그런 이미지보다는 좀 카심을 좀 날렵하고 잘생기게 가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쵸, 매력적인 인물. 도적이니까요. 네. 일부러 도적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뭔가 네. 좀 우수에 젖은 고독한 주인공, 고독한 늑대. 그렇죠. 한 마리의 늑대. 네. 늑대 이미지 좋네요. 네, 그런 이미지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변태 같은 늑대 말고요. 네. 그러면은 카심에 대한 의견은 어느 정도 모아진 것 같고요. 네. 그럼 알리에 대해서 한번. 저는 네. 이제 평면적인 인물로 시작을 해서 입체적인 인물로 전환이 되는데요. 그 전환이 되는 계기를 알리와 마르자나의 결혼식에서 일어나는 사건 때문에 네 평면적인 인물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 초창기 성격은 그렇죠. 그럼 어떤 걸로? 그냥 순둥이죠. 순둥이. 네 성실하고 근면하고 음. 뭔가 되게 좀 아랍이라고는 해도 거기도 피부 하얗고 좀 이렇게 뼈도 이렇게 가늘어서 호리호리 해가지고 되게 사람 좋을 것 같은 보호 그런- 본능을 일으키는. 그쵸 박보검 같은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요. 확 들어오네. 화가 와닿네요. 네. 이렇게 네, 그런 이미지였다가 이제 그게 뭐 되게 잔인한 성격으로 바뀐다라는 건 아닌데요. 이제 갈등 구조가 본인이 별로 가지고 있지 않은 아이였다가 뭐 어떤 사건을 계기로 좀 많은 갈등 구조를 갖게 되는 그런 복잡한 성격으로 인물로 네, 되어가는. 인물을 설정을 이건 나중에 있습니다. 사건 이야기할 때 한번 더 네네네 언급하시면 좋을 것 이게 같고요. 사실 알리라는 이름이 굉장히 이제 남성 이름이긴 한데 네. 참 이것도 아까 카심의 이름에서 네. 좀 약간 그 반전적인 부분들 이렇게 심어져 있던 것처럼 음. 이 여성성이 좀 오히려 더 가미돼 있죠. 이란 인물 때문에 그런가 오히려 이렇게 대조적으로 제가 그런 것 그래서 같은 게. 성별은 일단 넣지 않았던 게 근데 그렇게 아니, 되면 그러면 여자들끼리 결혼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취향입니다. 결혼이라는 존중해 건- 주시죠. 그러니까 인물 자체만 두고 봤을 때 네, 이제 네. 느껴지는 이미지를 전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네네 약간 중성적인 이미지가 보여요. 저도 좀 왔던 이제 날. 비슷한 게 네. 약간 알리란 이름에 들으면은 유약한 이미지가 먼저 떠올라요. 그렇군요. 무하마드 알리도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저는 유약한 이미지가 또 알리. 떠오르고 이것도 카심처럼 좀 디테일하게 말해보자면은 예, 말씀해 주세요. 좋죠.
180 정도의 키에 그렇게 크네요. 한 68kg 정도의 몸무게. 그리고 카심이랑 어딘가 닮았지만 조금 더 미소년 이미지에 가까운. 그리고 머리는 갈색의 머리. 그리고 눈은 항상 우수에 젖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수? 하지만 슬픔을 간직하는. 네, 뭔가 슬픔을 간직하고 있는데 네. 그 슬픔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이제 조금씩 이야기를 진행해 보고 싶어요. 혹시나 내면에 네. 상처가 있을 수도 네. 있다. 그게 어렸을 때 그 뭐 카심이랑의 기억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빈민가에서 저는 자랐으니까. 이 친구가 형에게 고마움도 느끼지만 형에 대한 열등감이나 반감도 좀 있었은 약간 반항아적인 이미지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열등감. 그리고 추후에 일어나는 이제 사건에서 그게 좀 갈등이 구체적으로. 증폭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좀 서사 구조로 가져왔어요. 마냥 좋은 동생만은 아닌. 네. 제가 알기로는 알리라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고결한 예, 종교적으로도 그쪽 네. 중동의 이슬람? 이슬람교에서도 아마 알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그런 식으로 쓰인 이름으로 알고 있어서 신을 뭐 모시는 자 이런 뜻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알리는 그 무함마드의 사촌이자 양자이면서 사위였는데요. 그래 이게 굉장히 역사적 이 사람이- 사실로 봤을 땐 굉장히 네. 강한 인물이에요. 칼리프로서 무슬림 제국을 다스렸고 네. 시아파 무슬림의 초대 맞아요. 예, 제가 알기로도 예. 그랬기 때문에 강한 이미지인데 오히려 지금 카심이라는 그런 형의 센. 설정 때문에 좀 대조적으로 느껴지고. 근데 그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하시는 분들은 알리 하면 이미 LOL. 그렇죠. 알리스타를 떠올리기 때문에 그럴 생각이 전혀 안 든다는 생각을 그 의견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담을 하다가 그게 알리스타라는 캐릭터가요. 미노타우루스 같은 겁니다. 그리고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에서도 특출나게 등치가 커요. 네. 원래 제가 생각했던 알리의 이미지랑 맞네요. 그게. 저는 오히려 알리를 되게 반대로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네. 태피디가 생각했던 알리의 이미지랑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네. 저도 진짜 알리스타처럼 소도둑 놈이나 이런 이미지가 좀 강해요. 사실 알리가. 소도둑? 그러니까 무슨 칼리프의 후계자로서 백정? 엄청 등치가 크고. 향신료. 네. 아니 저는 그래서 아까 박보검 얘기를 하셨길래 한번 그런 네. 이미지를 네네. 묶어본 거거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의견들이 있으셨고요. 그럼 이걸 잘 정리하도록 해볼게요. 마르자나는 어떤가요? 마르자나는 어떤 이미지를 저는 제가 마르자나에 대한 좀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는 네. 강인한 여전사 이미지가 좀 강렬하게 남아요. 강인한 여전사. 무뚝뚝하고 알리가 마르자나를 사랑하게 된 이유도 사실 자신한테 없는 그 모습을 좀 봤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마르자나 하면 왠지 좀 이쁠 것 같아요, 느낌이. 마르자나 이름이란 뜻이 산호라는 뜻이 아. 있답니다. 예. 여성들한테 보석 많이 쓰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바다에 있는 산호. 네네. 산호. 예쁘네요. 이름은 예쁘죠. 네. 다들 이름이 참 뜻이 좀 괜찮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모르지아나라고 알려져 있기도 한데 읽는 방식에 따라서 마르자나. 네, 저는 네. 이게 이제 조금 공개가 되는데 네. 앞에 하셨던 이제 그 붉은 수염이랑 이어져요. 네. 전 마르자나가요. 연결하셨군요. 네. 마르자나가 붉은 수염의 딸이에요. 그리고 마르자나의 성격은 이것도 이제 다운 부분이 저기 저는 김용 소설을 참 좋아하구나라는 걸 여기서 느낀 건데 네. 김용 소설 제1부 사조영전에서 주인공인 황용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네. 여자입니다. 네, 여자고요. 네. 이게 거기서도 아버지가 붉은 수염의 캐릭터랑 비슷해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러니까 있는. 분열을 따오는 거죠. 네. 거기서 분열을 따왔어요. 그래서 붉은 수염과 마르자나는 부녀 관계고 성격은 아버지를 닮아서 좀 괴팍한 면이 있고요. 하지만 일단 예뻐요. 네. 혹시 방 기자께서는 마르자나의 스펙을 또 생각해 두신 게 있나요? 아, 있죠. 그럼요. 저는. 굉장히 디테일하시네요. 저는 좀 디테일하게 하는 거 한번 좋아해갖고. 스펙 좀 알려주시죠. 164 정도의 키에. 164. 크네요. 네. 알리나 카심도 키가 크니까 164 정도 키에 한 51, 2kg 정도의 몸무게. 그리고 굉장한 탄탄한 몸매의 소유자. 탄탄한 몸매. 네. 여기까지 일단. 이건 어떤 직업 같은 걸 약간 고려. 네, 그래서 거죠? 탄탄한 몸매의 되게 소유자. 그 11자 복근이 있을 정도의 탄탄한 몸매. 11자 굉장히 복근. 디테일했어요. 그리고 네. 머리색은 밝은 갈색. 밝은 갈색. 그러면 지금 카심과 알리는 사실 직업이 분명한데 마르자나는 지금 직업이라든가 기타가 지금 베일에 쌓여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마르자나의 직업이라든가
이력에 대해서 사실 이 부분은 네. 사건이랑 엮어서 사건 이야기하면서 좀 밝혀갈까요? 왜냐면 이 부분 때문에 본인, 더 사건이 더 네, 확장성을 가질 네. 것 같아요. 그럼 마르자나는 아직 좀 더 꽁꽁 베일에 싸두도록 하고 더 더 사건이랑 엮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아도 네. 네. 될 것 같아요. 네네. 사건 설정. 네. 그러면 인물은 어느 정도는 된 것 같고요. 네.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확실한 사건을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하지요. 지금 사건을 일으킨 건 알리죠. 알리가 마르자나와 혼인을 하게 되고 거기에 카심이 참석하게 되는 그 과정부터가 사건의 시작입니다. 이제 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 건지, 어떤 일이 생길 건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네. 그 결혼식에서 음. 마르자나가 죽을 것 같아요. 마르자나가 네. 죽는다. 아니면은 마르자나가 네. 그 아까 여전사의 이미지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알리랑의 위장 결혼을 통해서 카심을 암살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카심을 암살한다. 근데 그러다가 결혼. 네. 음. 카심의 부하라든가 혹은 예기치 못하게 죽고 마르자나가 음흠. 그 후에 이제 알리가 알게 되는 카심의 진실 그리고 카심과의 오해를 통해서 무언가 좀 사건이 확장성을 가지는 그럼 마르자나는 왜 카심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드는 거예요? 마르자나의 배후 세력이 있는 거죠. 마르자나의 그럼 직업이라든가 이런 거는 네. 그러니까 저는 앞선에서 이제 여전사적인 이미지를 음. 선정해 놓은 이유가 음. 아랍에서는 뭐 웨딩드레스 비슷한 게 있겠죠. 그 결혼식 복장이. 그걸 입고 거기에 무언가를 숨겼는데 카심은 이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한 이유가 자신이 아는 마르자나일까봐 설마. 그럼 카심과 마르자나 이미 알고 있는 사이. 네, 그쵸. 아. 이미 알고 있는 사이인데 카심이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이제 가는데 그 아까 설정에도 마르자나의 이름을 듣고 불안함을 네. 가지니까 어떤 관계였다고 상정을 하신 건가요? 그러면 뭐 그냥 같은 동종업계 사람인 건지 아니면은 아니면 과거에 사적으로, 네. 그 뭐 카심이 지금 현재는 도적이지만 네. 과거에 뭐 도적단을 이끌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도적단이 사실 도적단과 마적단은 좀 한 끗 차이라 생각해요. 도적이라는 게 어쨌든 남의 물건을 터는 거니까 훔치고 뭔가 그런 그룹에 있다가 네. 은퇴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뭐 그 그런 그룹에서 속으로 뛰어서 나오는데 거기서 이권 다툼을 통해서 그 마르자나랑 원래 같은 용병이나 도적단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사이가 틀어진 거죠. 개별로 그래서 활동하는 네. 개별 마르자나의 아버지가 뭐 도적단의 원래 수장이었는데 카심이 우연치 않게 그 아버지를 죽이고 마르자나의 복수를 꿈꾸는. 그럼 또 이렇게 과거 되면 아까- 동료였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까 서 대표가 말씀하신 붉은 수염. 붉은 수염의 그 적어도 이렇게 설정이 네. 될 수도 있겠네. 그 내용이랑 좀 다른 게 네. 이건 좀 붉은 수염이랑 좀 다른 개별적인 얘기로 네. 네, 일단은 뭐 카심도 베일에 쌓인 인물이고 알리도 베일에 쌓인 비밀이 있을 거고 그리고 마르자나만의 비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세 사람의 첨예한 이해관계 지금 이 이야기에 지금 가장 주축 세 명이 셋이잖아요. 네. 이 셋의 좀 이해관계가 얽히는 그리고 후에는 뭐 마르자나가 죽은 척한 거든 아니면 살아날 수도 있는 거고 마르잖아요. 네 마르자나 네. 그리고 알리하고 이제 어쨌든 카심하고 좀 대립하는 입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방 기자의 생각은 세 사람이 뭔가 하나씩 비밀을 품고 있고 그 비밀을 밝혀가는 과정, 네. 사건을 통해서 비밀이 드러나고 네. 그것이 절정으로 치닫는 구조를 원하시는 거죠? 네 그런 구조를 원하고 있어요 저는. 예. 약간 좀 일단은 마르자나는 죽는 걸로 결혼식 과정에서 죽는 걸로. 저 같은 경우는 네. 인물 설정과는 좀 별개로 사건만 봤을 때 그냥 떠올랐던 게 그 지금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네. 죽는 게 네. 마르자나일 수도 있고 네. 알리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알리? 카심에게 무언가 그런 시련과 그런 걸 던져줄 수 있는 전환점 그런 사건 카심을 확실한 주인공으로 예. 이렇게 더 그렇죠 그런 확고하게. 느낌을 받았거든요. 알리가 죽는다. 알리가 죽거나 네. 마르자나가 죽거나. 마르자나가 죽거나. 네. 그럼 같은 사유로 죽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방 기자가 네. 좀 제시했던 설정과 비슷할 수도 있는 설정인데 마르자나가 알았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불안했던 게 이제 자기의 과거와 과거의 인연 안에 얽혀 있었던 여성일 수도 있기 때문에 몰랐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몰랐는데 동생이랑 결혼을 하게 됐다거나 아니면 또 그런 과거의 부분에서 여인인가요? 그러면 네 그런 느낌. 카신과의 과거의 여인이었고
결혼하게 됐는데 그럼 어떤 사건으로 죽게 되는 걸까요? 어쩌다 죽을까? 그것도 뭐 그 먹다가 부분은 취했나? 그런 부분. 네, 독사를 당했나? 오히려 저는 그 네. 그림에서 네. 저는 계속 그래서 지금 이 배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투씬이나 네. 그런 좀 액션씬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액션. 네. 그래서 집단과 집단으로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알리와 스케일 카심이 크시네요. 가족이다 보니까 음. 또 그렇게 결혼식이라고 참여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부분은 다 그 집안과 그룹이겠죠. 집안을- 그룹이겠죠. 네. 그러니까 마르자나 쪽이 아까 방 기자가 설명했던 그 집단을 뒤에 배후로 두고 있다면 음. 그 배후와 그 배후 집단과 이쪽의 이쪽의 집단 간의 그런 피해 결혼식 전투 알력 다툼의 장, 장이 예. 되는 거죠. 그런 느낌이 떠올랐어요. 마르자나도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있고 그 카심의 집단이 따로 있고. 서 대표님은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집단 간의 충돌이라는 면에서는 태필이랑 비슷한데요. 네. 저는 일단 부녀 설정을 해놨잖아요. 네. 붉은 수염과 마르자나는 네. 부녀고요. 네. 전 또 붉은 수염하고 엮여 들어오는데 네. 결혼식 당일날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집단과 집단이 충돌을 해요. 네.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카심 내 도적대와 그 도적대를 소탕을 하려는 뭐 정부 혹은 뭐 기관 뭐 이런 두 집단이 충돌을 하고요. 네. 그 사이에서 바로 누군가가 죽는 건 아닌데요. 그 사건을 계기로 카심이 죽습니다. 여긴 또 카심이 죽나요? 네. 카심이. 네. 카심이 동생 살리려고 죽어요. 이런 걸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저는 붉은 수염에서 집에서 음. 에바의 주도로 음. 그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제 향신료를 들고 도망을 가는데 네. 도망가서 들어가는 집단이 카심네 집단이에요. 그때 추격 얘기하셨었죠. 네. 예. 네, 이렇게 되면 좀 이렇게 이어지실 것 같은데 네. 붉은 수염의 딸인 마르자나가 음흠. 카심의 동생인 알리랑 결혼을 하는 건데 음. 에바는 붉은 수염에 의해서 눈이 안 보이게 됐어요. 음. 근데 카심과 에바는 어떤 관계예요? 연인으로 설정을 할 수도 있고 뭐 핵심 부두목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에바가 집단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돌아오게 되는 시점이 하필이면 결혼식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건이 그렇게 전투가 벌어지는데 거기서 일단 괜찮은데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사건이 정리가 돼서 카심네 집단 내에서 카심의 동생이 붉은 수염의 딸과 결혼을 한다라는 것 때문에 조직원들이 이제 카심에게 칼을 대는 거죠. 등을 돌리는 거죠. 이건 안 된다. 네. 근데 카심은 동생을 지키고 싶어서 그들과 이제 싸우다가 죽어요. 그리고 그렇게 죽어버리니까 알리는 여기서 입체적인 인물로 바뀌는 거죠. 자기가 결혼하고자 한 여자 때문에 형이 죽어요. 그럼 알리의 칼은 어디로 향하는 건가요? 그 칼을 사실 그렇잖아요. 네. 형에 대한 사랑이 있고요. 네. 연인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네. 여기서 고민을 해야 입체적인 인물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개는 확실하게 내리지는 않고 있어요. 서 대표님 지금 서작가로 이런 바꿔야겠네요, 이거.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마르자나는 살아남는 네, 저는 살립니다. 살아있는 거죠. 네, 저는 그러니까 마르자나는 살립니다. 살아있고 일단 뭐 혼인은 그래 우여곡절 끝에 다투면서 뭐 이루어지든 네. 아무튼 사랑하는 여인이면은 틀림없는데 네네. 이 사랑하는 여인 때문에 사랑하는 형이 죽었다는 상황. 네, 그렇죠. 충분히 괴로울 만하죠. 이런 뭔가 결혼식에서 누가 죽긴 죽네요. 그런 네, 게 그렇죠. 근데 다 피해 달라요. 신기하네. 죽이는 참 인물이 다 슬픈 게 달라요. 행복해야 되는 결혼식인데 피해 결혼식이 다 되려고 그러네요. 다들 결혼식에 대한 평소 관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결혼식은 이게 뭐 다 죽음이다, 결혼식은 무덤이다. 피 한 번 흘려봐야 결혼식이다. 결혼식이 다 그렇죠. 골로 가는 곳이다. 뭐 이런. 인생의 무덤 뭐 이런 느낌인데 진짜 무덤을 좀 만들려고. 이 슬픈 이야기를 이렇게 웃으면서. 네. 당신의 생각이 제기됩니다. 정리하여 이야기 전개해보기.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흐름을 정리해보자면 일단 누군가는 죽는데 카심이 죽느냐 마르자나가 죽느냐 알리가 죽느냐
일단 이 세 명의 주인공 누구한테 포커스를 맞추는지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날지 누가 중심이 되고 누가 죽을지를 아마 정하면은 사건의 흐름은 그렇죠. 자연스럽게 좀 네네. 잡혀갈 것 같은데 참고로 정말로 제가 각각 한 명씩 부탁드린 게 아니라 정말로 각자가 알아서 구상해온 스토리들이 이런 거라는 걸 네. 밝혀둡니다. 그럼요. 이거 제 겁니다. 이거 제 거예요. 그렇고요. 그러면 저희 여기 계신 세 분 의견도 들어봤지만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이야기 붉은 수염처럼 이번에도 어떤 연합을 해서 사건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제4의 인물이 등장하는 건 좀 곤란하겠지만 그래도 뭐 제4의 인물을 등장시켜서 이 세 사람을 또 위기에 처하게 한다든가 그렇죠. 뭐 그런 그렇죠. 스토리도 자유분방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카페 현재 지금 도적 카심 이야기가 올라와 있고 거기에 댓글로 혹은 메일로 뭐 자유롭게 저희 이상한 공작소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그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또 하나의 완성된 스토리로 여러분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네. 좀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좀 고를 수 있는 포인트가 어떤 게 있을까요? 아예 다른 생각으로 이게 지금 우리는 조금 약간 뭐 피해 결혼식이나 약간 스킬을 묵직하게 키웠지만 그냥 단순한 액션 어드벤처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뭐죠? 페르시아의 왕자처럼. 그러니까 액션 어드벤처 형식으로 가도 아니면 괜찮고. 정말 전형적인 한국식 막장 드라마로 가서 사실 그쵸. 마르자나가 잃어버렸던 여동생일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설정도 다양성은 있고. 많을 거라 생각해요. 네, 사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주된 이런 스토리가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뉘앙스로 갔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번에는 객관식의 느낌으로 이렇게 네. 청취자분들께 던져드렸다면 이번에는 약간 주관식인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그렇죠. 선택의 폭을 좁혀드려서 간단하게 고르실 수 있는 걸 하나 두고 그 외에도 자유롭게 열어둬서 뭘 좋아할지 몰라서 여러 가지 준비해본 그런 상차림으로 준비했습니다. 네네네. 고르기 귀찮을 때는 세트 메뉴 1, 2, 3번 알리, 마르자나, 카심 이걸 하시고 그 외에도 자유롭게 그렇죠. 상상력을 폭발시켜서 네네. 정말 새로운 스토리를 써주셔도 저희는 감사하게 받고 또 우리만의 스토리로 만들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의견 주시면 이제 그걸로 또 이야기 또 전개를 해나가실 거고. 이상 공작소입니다. 그래서 저희 붉은 수염에 이어서 두 번째 나딕슨 이야기 도적 카심 맞죠? 도적 네. 카심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많은 의견들 부탁드리겠고요. 어떠셨나요 오늘? 네. 어떠셨냐고 물으시니까요. 저는 옴니버스식의 이야기를 못 쓰겠어요. 물론 제가 쓰는 건 아닙니다만 의견 제시를 하다 오늘 보니 매우 활약해주신 서 작가님. 예. 오늘 네. 좀 목소리가 좀 당당하고 네, 말이 많아요. 네. 이게 자꾸 엮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도 재밌었어요. 이게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 멘탈이 터지고 깨져나가는 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뭔가 제가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그려지니까요. 그런 재미가 있어서요. 용 작가에게 이런 재미가 충분히 느껴지셨으면 합니다. 네, 방 기자님. 네, 저도 저번에는 제가 그 내용이라든가 컨셉을 잘 이해 못해서 약간 좀 다른 소리를 했을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좀 완벽하게 좀 이해했고 그리고 이 도적 카심 얘기는 조금 더 저희가 했던 이야기 말고도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런 느낌을 한정적이지도 받았어요. 않고 저희야 뭐 결혼을 무덤이라 생각해갖고 다 사람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런 이야기가 아닌 좀 새롭고도 참신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고 그거를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윤 작가님 오늘 준비 또 해주신. 예. 그 붉은 수염 얘기를 했을 때도 그 의견을 받아보고 굉장히 신선하고 놀라웠거든요. 또 카심 이야기는 또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될지 저부터가 일단 기대가 되고요. 제가 들으시는 분들은 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제가 주워 먹고 편하게 있는 것 같지만 나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참여해주시는 여러분들 모두 한 분 한 분이 작가십니다. 네, 이렇게 또 이야기들 쌓이고 또 켜켜이 쌓이면 그게 또 한 권의 책이 한 권이 아니죠. 네, 여러 권의 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오늘 고생들 하셨고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다음 방송 또 방 기자의 취중 농담 이어질 텐데요. 많은 아까 기대다 하지 말라고. 나는 성원. 네, 기대까지는 아니고 좀 응원 부탁드리고요. 전 아량. 융 작가의 설익은 이야기도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조금 기대, 많은 기대 말고 적당한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적인 이상한. 그 이상 여기는 이상 공작소입니다. 이상 공작소 볼륨 1 동, 상, 이, 몽